초저출생, 초고령화, 인구절벽이라 불리는 위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5명의 평범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화면에 제가 뭔가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번다면 20만 원만 갖는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은. 평생 그냥 나는 300다리로 살겠구나. 에라 모르겠다. 날 잡아 잡수시오. 해외로 나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노동을 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음. 14년 후 나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살아남아라. 인구절벽 대한민국.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해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그런데 부산에 이것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의 야구 경기가 있는 날. 그런데 어째 더그아웃이 썰렁합니다. 아니 여기는 몇 명이야 이게 팀은? 13명입니다. 13명? 야구 1명으로 하면 4명밖에 여유가 없네. 지금 대창사예요, 대창사. 아니 전통이 얼마인데 신인기까지 들어오면. 부산 대동중학교 야구부. 무려 71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조선의 4번 타자라 불리는 이대호 선수 등 유명 선수들을 배출한 학교. 그런 학교의 야구부가 이제 사라질지도 모른답니다. 어쩌면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날. 야구 경기를 하려면 투수, 포수, 외야수 등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가 필수인데 시합에 뛸 최소 인원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올해 이제 3년 차인데 이렇게까지 부산의 이 큰 도시에서 선수가 없어서 이렇게 쩔쩔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야구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작전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선수 교체가 필요한 스포츠. 13명의 선수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후보 선수가 없어요? 지금 후보 선수는 부상자. 부상이고 저는 최저학력제 때문에 시험 못 보고 있고 쟤는 1학년인데 후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가 없다 보니 응원석도 허전합니다. 1학년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진짜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3학년 부모님도 많으시고 2학년 부모님도 많으시고 많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좀 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이 야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대동중학교 야구부는 잠정 해체. 떠나는 아이들도 떠나보내는 감독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 없어? 고등학교 가면은 나무 배트로 치는데 나무 배트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수고했어. 1953년 창단되어 70년을 넘게 이어온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3학년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도 야구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감독님, 야구부가 없어지면 저희들 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고 하는데 참 감독으로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3학년 학생 10명이 졸업을 하고 나면 야구부에는 3명이 남습니다. 하지만 3명으로는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팀을 제가 이끌어서 우승시켜보고 싶었는데 또 못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야구가 좋아 이 학교에 왔다는 재영이. 꿈이 뭐예요? 메이저리그 가는 것도.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이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전국 유소년 야구부. 5년 새 전국에서 30개가 넘는 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야구부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중심지 역할을 해온 부산대학로 앞. 태어난 곳이죠. 태어난 곳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에 계속 있어야 되는 나의 터전이 되는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들이 사실 부산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부산에서 나고 자라 시의원이 된 반선호 씨. 그와 함께 부산 대학로 앞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예전 같으면 대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 하지만 이제 부산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25.6%. 상가 4곳 중 하나가 비어있는 겁니다. 사실 1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부산대학교 앞이 이렇게 될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 같고, 부산대가 그래도 부산의 대학생들의 맥하고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랬는지도 사실은 스스로 반성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의원이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게 단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부산이 아마 대한민국의 거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상권이 사라진 것이 아닌 부산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심각한 상황. 부산의 재정 전망을 연구하는 박충훈 박사도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350만 벽이 무너졌고, 또 2023년에는 이제 330만 벽도 무너졌습니다. 부산 인구 유출률, 즉 연령대별 인구가 빠져나가는 비율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청년층이 눈에 띄게 빠져나갔죠. 이에 비해 청년층 순유입률은 도드라지게 낮습니다.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되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죠. 빠지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빠지면 재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의 양이 지방 세입을 거의 결정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청년층의 유출은 곧 지역 경제 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이제 유출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의 재정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이제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제2도시가 미래를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이건 이 자체만으로도 좀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슬픈 별명이 생긴 부산. 저출생으로 인해 청년층은 줄어들고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인구 절벽은 부산만의 문제일까요?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한 세대가 2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세대는 70명, 그 다음 세대는 25명이 된다는 의미. 이 감소 추세는 흡사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견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흑사병 때 인구가 유럽의 인구가 한 30년, 40년 동안에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 모든 그 성격을 가진 인구가 함께 줄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더 많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 젊었다고 해서 더 많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런 변화입니다. 인구와 경제를 연구하는 이철희 교수. 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1970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삼각형, 출생률이 높은 구조입니다. 2002년에는 구조에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은 안정된 삼각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22년 저출생으로 아래쪽이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는 신호죠. 이대로라면 2072년 대한민국 인구 30%가 사라집니다. 한국도 앞으로 한 50년 내에 인구가 한 30%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보다도 이제 그런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정도의 인구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많지 않다는데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와 더불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도 큰 문제입니다. 인구학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15세에서 64세 사이를 생산 연령 인구라 부르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는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에 3,642만 명, 2072년에는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1,658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생산 연령 인구, 즉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이 충격을 일찌감치 체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기술을 영상 감시 장치에 도입해 화재, 폭발 등 재난을 미리 감지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2001년에 설립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런데 이 회사 부사장은 요즘 부쩍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 공고 올렸을 때 입사 지원 신청한 인원이 1명만 이제 지원을 이제 한 상황이고요. 근무 조건이 나빠서는 아닐까? 주 40시간 5일 근무에 초봉은 3,500만 원 이상, 4대 보험이 가능한 정규직 채용. 구인난이 심해 근처 대학들과 산학 협력도 맺고 외국인 채용에도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서부터 관련된 이제 첨부 자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인터뷰까지 해서 다 소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회사에서 이제 또 보장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출생의 파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한국 생산연령 인구 추이를 보면 3,700만 수준이었던 생산연령 인구가 50년 안에 절반 수준인 1,700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 재정을 연구하는 학자 전영준 교수는 재정 분야에도 골든타임이 왔다고 말합니다. 저출생이 계속되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작진은 미래 대한민국의 조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봤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2038년이 오면 30대의 경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총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3.4%였습니다. 50대는 이 비율이 42.3%까지 치솟았죠. 여기서 총조세란 조세, 사회보험료, 준조세 이 모두를 합친 것인데요. 생산 연령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2072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0대는 총소득의 37.3%를, 50대는 무려 48.7%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충격적인 결과죠.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정부 재정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자식한테 빚을 갖다 떠넘기려고 하는 부모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공적 부모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한테 빚을 체계적으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5명의 시민들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화면에 제가 뭔가를 띄워드릴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숫자라고 생각할까요? 이 숫자는 현재 40대인 1981년생 한기현 씨의 2038년 총소득 대비 총조세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믿기 힘든 결과. 딱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냥 아이고 저출산 어떻게 해, 요즘 애들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앞세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 라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무리 절대 금액이 올라가도 비율상으로 굉장히 큰 비율인데 이거를 준비할 거조차 생각을 못 하고 있었구나. 그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사실 상상을 못 했어요. 이제 곧 16이 되는 유경이는 2038년이 되면 사회 초년생. 총소득의 33.4%를 총조세로 부담해야만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비용도 나갈 수 있을 거고 뭐 전기세, 뭐 소득세 이런 여러 가지 돈이 막 나가면 남는 게 진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도 다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많이 떼어가면 평생 그냥 나는 300다리로 살겠구나. 평생을 누군가를 케어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조세 비율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뭔가 내가 벌고 있는 돈보다는 지금 내 부모님이 얼만큼 돈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해지는 세대가 될 것 같아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그러면 점점 청년 세대들은 희망을 잃어가지 않을까? 일단 근로소득이라는 게 의미 없게 만드는 수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65세로 정년 연장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에서는 그 전부터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금을 그렇게 매기면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일하죠? 그 돈을 받고 일할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것 같아요. 초저출생. 세대별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유로운 생각들을 나눠봤습니다.
일단 정말 간편하게 생각하면 늦게 태어나면 좀 대학 가긴 편하겠다 이 생각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뭔가 제가 나중에 컸을 때 국가의 압박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 같아요. 꼭 아기를 낳아야 한다. 그럼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대상은 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나는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벌이 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오히려 시간 부족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분, 15분 늦으면 서부간선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 있고 하원 시간이 30분, 40분이 딜레이 돼버리면 신발 몇 개 안 남아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성장 논리를 갖고 왔던 우리가 갖고 왔던 어떤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이만큼 발전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정보를 갖다 확 공개를 해놓으면 이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 자녀 낳아도 될라나 하는 그런 우려가 더 커질까 조금 염려가 되긴 해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지고 향후에 이제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충분히 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결혼도 더 빨리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고요. 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보다 먼저 인구 절벽을 겪은 나라. 일본은 이미 17년 전인 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전체 인구의 29%가 넘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9月27日金曜日) 本日の朝礼を始めます。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うっかりするのは記憶力が悪いのではなく、他のことに気を取られているために起こる現象のようです。それを防ぐには日頃からメモや付箋を活用し、いつも目につく場所に貼ったり、携帯電話の通知機能を活用したりするのも一つの手でしょう。 도쿄 시내 한 중소기업의 아침 조회 시간.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방지를 위한 아침 조회 내용이 독특합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 회사의 직원은 총 34명. 그중 18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라는데요. 설계부터 격리, 제조 담당까지 업무도 다양합니다. なかなか僕らの年代になると仕事を探した時になかなかないんですね。ですからそうですね、警備員であるとか、あとは、ビルの清掃であるとか、あとはよくやるのがマンションの管理人さんとか、そういったものぐらいしかなくて、それ以外、自分たちが今までやってきたCAD で設計するとか、そういった類のその仕事というのはほとんど僕らには回ってこないですね。で、横尾さんはちょっと違いましたんで。 직원 평균 연령 58세. 가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특수 셔터를 제작하는 이 회사.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정년 폐지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 연장은 물론 오히려 고령자를 위한 채용 광고를 따로 올릴 정도죠. 고령자가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日本はね、ずーっと人材不足ってこれね、昔っていうか政府が勝手に決めた数字なんですよね。これ政府が75って言ったら75になるし、55って言ったら55に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で、それの年齢に近くなってくると、いやーもう今年いっぱいかな、来年いっぱいかなって言いながら仕事するんですよ。そんな人がいい生産性を生むわ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
いやーうちはねいつでもね僕が元気の間はいつでも働かしてもらえるんですって言ってる人たちの方が全然生産性はいいですよね。 회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정년제를 없앴답니다. 입사 6년 차, 이 회사의 최고령 직원을 만났습니다. 名前は金井信春。年は、82です。当社シャッターの設置業務なんで、シャッターの設計をしてます。はい、この会社はフレックスタイムをしてるんで自由なんですね。週4日水曜日だけ休みにして、月火と木金で週4日で、業務しています。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난간, 바닥 등 많은 시설들을 바꿨다는데요.昔ここに床にねいっぱいね電気の線を這わせてそこから電気を取ってたりしてたんですよ。そうするとやっぱその電気の線でつまずいちゃったり、してね転んじゃうと嫌だからって言って電気の線も全部上に上げて今工具も全部こうやって上で、電気でね上からこう吊るように全部変えてるんです。コンセントも今までは、全部ねこの下にあったんですよコンセントって。でそれも全部この上にね持ってきて要はしゃがんでこうやってやるんじゃなくてここでこうやって抜き差しができるようにって言って全部ね上に上げちゃいました。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 전체를 바꿨습니다. これはですねうちで、78歳の時に入社して94歳まで働いてた人がね工場勤務でいるんですけど、その人が使っていたねこれ金槌なんです。ハンマーなんです、ね、これを、亡くなった時に形見分けでね、もらったので、ずーっと残しておこうっていうんでねここでねこうやって展示物で飾っているんですけど 이 망치를 보며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一応この会社定年っていうのがないんで、できる限りですねこの会社で働ければなとは思っております。それがご自分ではいつ頃までっていう。自分、前働いてた方で94歳まで働いてた方がい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方を超えるぐらいまでは行きたいなとは思っております。そうします今後お仕事をいつまでされるおつもりなんでしょう。よく聞かれるんですが隣になんか大御所がいますんでもうだから金井さんぐらいまでは働ける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ができる限り、自分の健康を維持して働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고연령자 고용, 젊은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皆さんやっぱり目上の人が多いんで、仕事でもいろんなやっぱり人生経験とかもあるので、いろいろ話聞いててやっぱりなんかそういう昔の話とか聞いてて自分の全く知らないこととかも聞いてそれはなんか勉強になる。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고령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근무 환경을 바꾸는 것. 이런 고령자 친화기업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은 아닙니다. 또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 조치의 특징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굉장히 시간을 들여 단계적으로 실시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실시하기까지 대략 13년 정도 걸렸단 말이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하지만 기업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대부분 99.9%의 기업이 고연령자 고용 안정화 조치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일찍이 2006년 4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실시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계속 고용을 선택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것.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선택해야만 했죠. 법 시행 초반에는 80%가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고용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됐죠. 2007년에 약 1,000만 명 정도가 60세 이상 고연령자분들이 노동시장에 참가를 했었는데 2023년에는 약 1,500만 명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인원이 1.5배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그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부액이 7조 엔에서 14조 엔까지 2배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했죠. 그만큼 현역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보험료,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겠죠. 실제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 후 연금을 내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6년 만에 크게 증가했는데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결과입니다. 이미 오래전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정착시켜가고 있는 일본. 일본은 고령자 고용 정책을 통해 국민의 수입 보장과 연금 재정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의 한 중소기업.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한택에 근무하고 있는 박봉진, 그 직책은 수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석. 말 그대로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청하고 두루두루 이제 살펴라는 그런 뜻인 모양입니다. 원래 같으면 정년으로 퇴직했어야 할 나이. 하지만 얼마 전 회사 규정이 바뀌어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이제 물러설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의기소침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된 일이죠. 회사적으로도 뭐 새로 와서 뭐 그런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서로 윈윈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용의 유연성은 나이뿐 아니라 근무 시간에도 적용됐습니다. 네, 저는 신현실이고요. 국내 영업부에서 발주를 접수를 하고 제품을 출하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매일 집에서 가사와 육아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무기력함도 들고 우울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등원과 하원을 다 챙기고 싶어서 그 7시간 근무라는 게 절대적으로 좀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발주해 주신 거 제가 수량이랑 정리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4년의 경력 단절을 겪은 신현실 씨.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데요. 사장님도 자녀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회사 일보다 집안일이 먼저다. 너가 필요하면 해. 불편한 건 우리들이 그냥 알아서 나눠서 감당할게.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가셔도 저도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정년 후 어떤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유혜정 연구위원이고요.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기업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경영 규범이 있는데 ESG나 윤리 경영, 환경 경영이 최근 기업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인구 감소 시대에 기업에 요구되는 것은 이제 인구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이 또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기업이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유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명,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 무작정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언어도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겁니다. 목포 소재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 자링을 만났습니다. 입사하고 포부라는 말이 있어요. 입사하고 그러니까 포부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네. 그러니까 목표라는 말은 아세요? 네네. 만약에 가능하면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경험들 쌓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포도 좋고요. 여기는 좀 뭐라 할까요? 사람도 복잡하지는 않고 막 사회생활도 좀 조용하고 좋아요. 네, 서울보단. 한국의 다문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꿈이라는 자링.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한다는데요. 페페로니 치즈 폭탄도 있고요. 그냥 치즈 폭탄 있고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희 지금 주문이 있어가지고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아르바이트생 중 가장 고참이 됐다는 자링. 한국어 실력이 좋아 시간제 취업 허가도 거뜬히 받았답니다. 치즈 오븐 스파게티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거. 한국이 좋아 한국에 왔고 한국에 남아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고 자링은 말합니다. 목포시에도 여러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다문화 가정도 엄청 많잖아요. 저희 전공에 관련돼서는 아마 유치원 같은 거에 그런 거에 하면은 주지 않을까. 진짜 공부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인정해주고 여기 보육교사로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 난 2개밖에 안 먹었어. 한국에서의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남매를 만났습니다. 이모가 해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중 하나가 닭볶음탕, 다른 꽃게탕. 김치찌개. 그건 이모부가 해준 거. 취업 준비 잘 돼, 요새? 저요 요즘 취업 좀 찾아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일단 찾아보고 있어요. 나와 있는. 연구실에서 바빴는데 이제는 취업 때문에 더 바쁘네? 주변에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 어릴 적부터 한국과의 인연이 특별했다는 쌍둥이 남매 앤드류 허크와 로사 허크. 방글라데시인이었던 부모님. 하지만 허크 남매는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죠. 하지만 한국이 그리웠다는데요. 앤드류 허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하고 지금은 석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모는 외국인이지만 말하는 걸 들으면 영락없는 한국인. 이미지 기반 AI 딥러닝이나 작물 스트레스 조기 진단까지 진행을 했고 사업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방글라데시의 발전에 열심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쌍둥이 남매 로사 허크는 카이스트 연구원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으로 오고 싶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싶어서 한국 수준도 되게 많이 높아졌고 정말 좋다. 그리고 교육 수준도 되게 높다. 저는 일단 정치외교학부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정치나 외교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이랑 방글라데시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외교관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대사관의 직원이나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강점을 살리려고 제가 한국어를 선택했던 거고요. 옆에서 보면 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저렇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도 또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는 거 보면 우리 앤드류 로사는 우리 한국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아이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한국에서 정말 이런 아이들 더 많이 재원들을 더 인정해주고 더 그 갖고 있는 능력들을 더 개발해주고 이 안에서 더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졸업을 하고 나면 한국에 취업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허크 남매.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는데 뭐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이민제도가 잘 돼 있는 그런 국가들 보면은 태어나면 바로 국적도 해주고 하는데 뭔가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나중에 뭔가 우리가 귀화를 해도 이게 우리 여기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들고. 유학생이 특별한 건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언어도 상당히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국외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제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제 유학생들이에요. 유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이제 비자를 줘서 남아서 자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헌하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은 훨씬 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역량을 더 잘 발휘해서 국내 기업이라든가 산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과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랫동안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의사이자 경제학자 김현철 교수. 그는 대한민국이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학자로서 다양한 정부의 개입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고 그것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굉장히 지나친 격차는 감소돼야 됩니다. 건강한 격차가 또 좋은 경쟁, 선의의 경쟁을 만들기 때문에 격차 존재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과도한 격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OECD에서는 한국의 저출생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출간했는데요. 한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5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사교육비 완화, 주거 안정 등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연 근무제와 여성 재취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죠. 김현철 교수는 이 보고서를 쓴 저자를 만나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We came to Korea to talk to policymakers, to ministry officials, childcare providers. There are a couple of OECD countries where total TFR was very low and was successfully rebounded over time. And could you provide us some examples and how to overcome this? What's the implication to Korean society? You can also think about increasing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groups which are underrepresented in the labor market. Women. Korea has got the highest educated population of the OECD. So in terms of human capital, you should have enough talent to tap into. With the falling working age population, you may want to reconsider your migration policy and improve it and make it more comprehensive. And it's important that you treat your migrants well, don't make them second-rate citizens. 가장 빈국에서 3세대 만에 가장 선진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 전 이러한 위기를 또 극복해낼 수 있는 잠재력,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50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우리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가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활에 부담 가지 않게 그만큼만 세금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제가 숨쉬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사교육 문제가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집값은 항상 비싸고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면서 그 어떤 결과로 터져나온 부분이 저출생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합리적인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엄마가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뭔가 도와주는 어떤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다양한 가정을 인정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문제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좀 여유롭게 생각했는데 이제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